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몇 주 동안 중국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역시 그 중국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그 한국과 중국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그 연구기관이 한국 사람들의 그 중국에 관한 인식을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정말 건전하고 건강하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제목을 중국은 왜 한국의 파트너가 아닌가? 여론조사 결과 한국 사람의 압도적인 다수가 중국은 우리의 파트너이기보다도 우리의 위협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는 지금 뭐 대만이 그 위기에 쌓여 있죠. 대만을 중심으로 국제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미국에서 그 보니까 전쟁 시나리오를 이렇게 준비하고 학자들이 뭐 여기에 대비하는 그런 논문도 쓰고 이제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전쟁 시나리오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중공조차도 어떤 특별한 그 묘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주제, 중국은 왜 한국의 파트너가 아닌가라는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일,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4월 3일입니다. 미국에서 한미일 3국의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 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가 열린 날 바로 중국의 그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의 외무장관을 중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외무장관은 중국 가서, 그리고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가서 회담을 했습니다. 이거는 중국이 일부러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 꼼수를 부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우리한테 정말로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소위 그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중국이 우리나라 안보까지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하고 친하게 지낼 경우에 국가 안보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이 황당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건전한 국제정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뭐 그림을 두개 볼 텐데,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이 미국에서 있었고,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중국에서 각각 따로 열렸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안보실장 회담이지만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 외교장관이 그 중국 왕이 외교장관한테 부탁했던 내용이 조금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조기 방안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이 갈등하는 와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입장을 정해야 되는지가 참 중요한 상황인데, 시진핑 주석의 조기 방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중국 쪽으로 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이런 거는 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조기 방안을 요구했는데 중국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그 답변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대신에 왕이 외교부장이 한중 경제는 이미 이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이 중국과 한국이 함께 잘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뭐 우리가 이제 알아보겠지만은 한국의 많은 그 국민들이 중국의 경제를 우리한테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아니에요. 경상북도하고 서울은 이 공동체입니다. 경제적으로. 강원도하고 전라남도는 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제하고 중국의 경제가 이 공동체가 아니라라고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왕이가 한중 경제는 이미 이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중국한테 정말 알아서 기는 그런 지난 4년이었습니다. 뭐 삼불 약속이라든가, 중국이 그 서해 공정하는데도 아무 소리 안 했고, 중국이 인권 탄압할 때도 아무 소리 안 하고, 항상 중국에 가서 우리가 먼저 아래서 고개를 숙이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인용하는 것이 조선일보인데 거기에 이렇게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중국은 알아서 고개를 숙이는 나라를 존중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뭐 복잡한 상황인데 그 원리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가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 그 안보실장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최근에 일본 신문에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미국 측이 한국한테 쿼드에 참여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라는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제이크 설리반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그런 국가안보보좌관은 아닙니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상당히 그 거물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뭐 상대적으로 유명하지도 않고 나이가 젊은 사람이지만은 그렇다고 이렇게 뭐 엉망이고 실력이 없는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1976년생이니까 나이가 지금 뭐 45 정도 됐으니까 뭐 딱 일하기 좋은 나이 같은데 이 사람은 그 예일대학 정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수재들만 간다는 그 로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 가가지고 국제정치학 석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와서 예일대학에서 그 JD 법과대학원을 졸업한 그런 그 사람인데 지금 이제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원칙대로 교과서대로 맞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국가안보수석들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많죠. 뭐 여러분들이 그 몇 명을 본다면은 맥조지 번디 같은 사람은 저희가 그 전쟁 얘기하면서 그 외교정책 얘기할 때 참 천재들이 모여서 엉망진창의 정책을 만들 수 있다 할 때 그 대표적인 천재로 나오는 사람이 맥조지 번디입니다. 그리고 로스토 같은 사람은 뭐 우리 그 나이 좀 드신 분은 전부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경제발전 단계설 해가지고 뭐 한국이 이제 경제 도약 단계로 들어섰다는 얘기를 한 그런 이론을 만든 월트 로스토라는 그 사람은 또 린든 존슨의 국가안보보좌관을 했죠. 헨리 키신저 박사, 쯔브그뉴 브르젠스키 박사 이런 사람은 뭐 전부 다 학자로서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콜린 파워일이라는 그 흑인 대장 이 사람은 레이건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때는 뭐 여러 명 바뀌었습니다만은 허버트 맥메스터 장군, 존 볼튼 그리고 최근에 로버트 찰스 오브라이언 뭐 다 아주 그 유명한 사람들인데 요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은 뭐 젊은 사람이지만은 하여간 이 사람이 서훈 실장한테 코드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였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이렇게 보도했는데 우리나라 신문에는 청와대가 그건 사실 아니야. 미국이 그러고 요구한 바가 없었지. 그리고 미국의 코드 압박 계속 확인돼도 청와대는 공식 요청 없었다며 발을 빼고 있다라고 우리나라 신문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요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본 신문에 난 그 자료를 제가 그 이제 일본에서 매일 그 자료를 보내주시는 그 제 구독자가 이제 보내준 그 한글로 번역한 요미우리 신문 그 기사를 봤습니다. 요약을 잠깐 해드리면은 그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대중 포위 그 전선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코드를 꼭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중 포위라고 볼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코드는 자유주의 해양동맹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그것이 그 중국에 대항하는 것은 맞지만은 근데 이제 제목은 조금 좀 격하게 쓴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지난 4월 2일 미국에서 열린 안보실장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반 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 그 서훈 실장한테 코드에 참여하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다라고 일본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받고서 한국의 그 안보실장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우리의 입장도 알아주었으면 한다라고 호소를 했다라고 이제 일본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신문에는 한국은 지금까지 특정 국가를 견제하는 배타적인 지역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요 말이 그 우리나라 외교부 일본 신문에는 제1차장으로 나오는데 제1차관이 맞을 겁니다. 최정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한국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드에 참여하기가 곤란한 것처럼 얘기를 하였다라는 그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이걸 보고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을 잘 못하고 있다. 한국의 그 외교관들이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상을 오해하고 있고 우리의 실력을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타적인 지역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만드는 일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상황에 대응하는 겁니다. 대응.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 정책은 말이죠.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국제 상황에 대응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힘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힘을 길러준 것이죠. 돈을 벌게 해주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기대했던 것이 그러면은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봤는데 그 중국이 민주주의가 되지 않은 채로 독재 정치, 공산주의를 유지하면서 힘이 세졌다. 그래서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그 위협이라는 상황에서 대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무슨 뭐 싸움하려는 구조를 만드는데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국제 정치 상황은 지금 쿼드라는 그 해양 동맹을 해양 민주주의 동맹이죠. 그거를 한 축으로 하고 중국을 한 축으로 하는 그런 양극 체제처럼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싸움의 성질이 점점 노골화되다 보니까 이 싸움이 제로섬 게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로섬. 제로섬이라는 게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이 게임을 하는데 한 사람이 10만큼 이득을 모았다. 그러면 다른 쪽은 마이너스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득과 손실을 합쳤을 때 0이 되는 거. 이거를 제로섬이라고 그러는데 이 제로섬 게임에서 우리가 아무 편에도 안 들고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아무 편에도 안 들면은 우리는 항상 당하게 돼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당했어요. 러일 전쟁이 우리가 무슨 이익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 러일 전쟁은 일본과 러시아의 싸움인데 한국에서 했고, 청일 전쟁에 우리가 무슨 이익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관심이 있었고, 우리는 아무 편도 아니었는데 청일 전쟁은 바로 한국 땅에서 이루어졌고, 그 전쟁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바로 우리가 중립을 설 만한 그런 지정학적 여건이 있는 나라가 전혀 아닌데 한국이 지금 그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고 자꾸 중립을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바로 몇 주밖에 안 됐죠. 한국이 중국 편을 확실히 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미국과 동맹의 끈도 못 놔요.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참 별 야단을 다 맞고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을 만드느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경제는 중국하고 하고, 그리고 안보는 미국, 안미경중, 뭐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런 말을 써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한국이 미국하고 손을 못 끊는 걸 아니까 머저리, 때때, 삶은 소대가리 이런 말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3월 20일 날 그 조선일보의 강천석 논설위원이 쓴 칼럼 제가 한번 인용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패권 경쟁을 벌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혼자 영리한 체 하는 것보다 미련한 짓은 없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멋있는 말, 특정 국가를 견제하는 배타적인 지역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가 혼자 영리한 체 하는 짓에 해당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보다 미련한 것은 없다. 안보는 미국, 장사는 중국과가 편리하다는 것을 모르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이 상황에서 중립이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가 아니다. 아무나 건드려도 되는 나라다. 이러다가 머지않아 남들이 만든 규칙에 따라 한국의 국익을 눈뜨고 희생해야 할 때가 닥친다. 예. 우리가 지금 4월 2일 날 열린 두 개의 회의에서 우리가 외교부 장관이 중국 가서 시진핑 주석 한국 좀 오라고 그랬는데 중국이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 가서도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대통령하고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자. 그리고 북한하고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미국이 시큰둥하고 답을 주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중립을 쓴 결과 중국하고도 미국하고도 모든 것이 다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우리가 미중 갈등은 구조적인 갈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조금 나이도 많고 허약하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은 그 원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 중국은 미국을 앞지르지 못할 것이요. 내가 살아있는 한 안 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미국은 어느 경우라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 미국 외교 정책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패권국도 평화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도전자에게 양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그런 얘기죠. 바로 이런 그 원칙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이 원칙을 왜 이해를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외교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본시 북한 편입니다. 최근에 북한이 이제 미사일 쏘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그 이제 적국으로 다시 또 이제 몰리고 그럴 때 3월 25일이죠. 중국이 먼저 북한의 동맹국임을 자행을 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함께 적대 세력에 함께 대항하는 동맹국임을 다시 강조를 하였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참 간신히 김정은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놨는데 지금 뭐 중국하고 북한은 다시 동맹임을 과시하는 이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이 판에 제가 이제 그냥 우리가 중국은 결코 우리와 파트너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우리 국민 대부분이 중국은 파트너이기보다는 위협이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주제를 딴 겁니다. 중국은 우리와 결코 파트너가 될 수 없다. 첫 번째 이유는 중국과 한국의 본질적인 국가이익은 국가 안보 이익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이 상충한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안전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은 통일입니다. 바로 우리의 국가 대전략, 우리의 국가 안보 이익의 제일 중요한 것. 이것은 중국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원하는 거하고 중국이 원하는 거하고 본질적으로 상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중국은 언제라도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접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역사에서 나오고 중국의 세계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시진핑이 그랬다 그랬죠. 트럼프 만나가지고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거기에 한국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적 세계관에서 중국은 항상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다 밑에 것이에요. 특히 한국은 알아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회의하러 가는 날 중국 오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한국을 동등한 나라로 보지 않는다. 우리가 중국하고 정말 잘 지내면은 중국 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중국 아래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세 번째 이유는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하고 원하는 바가 달라요. 원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 중국은 언젠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중공이 있는 한 안 된다고 봅니다. 중공이 자유민주주의를 하게 되면은 중공이 없어집니다. 공산당이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날이 혹시 올지 모르죠.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을 때 그때 저는 한중 관계를 아마도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을 믿을 수가 없는 거가 중국은 국가 대전략의 기본이 그 디셉션에 근거합니다. 디셉션. 우리가 손자병법 같은 데도 보면은 전쟁은 기만이다. 전쟁은 사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뭐 화평골기 도광양에 이제 그것들이 그 중국의 그 대전략이었는데 최근에 특히 이제 도광양해를 보십시다. 칼을 숨기려면 우리의 의지를 숨기고 힘을 기르자며 국제 정치를 그런 눈속임, 눈가림 이런 것이 국가 대전략이 돼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쉽게 믿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정학으로 이웃에 있는 강대국이 진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뭐 제가 한두 번 강조한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이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기대할 것도 없고 제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미래의 세계는 중국에 속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세계는 중국의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세상 어떤 민주주의 국가가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겠다라고 그러고 다른 민주주의 국가하고 중국이 갈등할 때 중립서겠다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그 약한 필리핀마저도 최근에 중국의 그 뭐 배 수백 척이 정말 한 줄로 늘어서 가지고 필리핀 앞바다에 있는 섬을 뺏겠다고 그러니까 필리핀이 참 그 허약한 비행기 가지고 무력 시위를 하고 그 배 위를 날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이 정도의 그 용기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디플로매시라는 잡지에 이런 기사가 다 났더라고요. 한국 국민들은 대단히 반중적이다. 그런데 정부는 친중적인 정책을 하느라고 이렇게 어긋나고 있다. 외교 정책이 어긋나고 있다라는 그런 그 논설이 나올 정도로 지금 한국의 대중국 정책이 국민들의 그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말씀드릴 텐데 시카고 카운슬 온 글로벌 어페어스라는 곳에서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4월 6일자로 이제 발표가 된 건데 그 논문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uth Koreans see China as more threat than partner. 한국 사람들은 중국을 파트너라기보다는 threat,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오늘 그 강의 썸네일 제목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파트너가 될 수가 없다라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다만 한국 국민들이 중국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그
우리가 애를 낳지 않는다는 사실, 한국 국민들이 지금 어린아이가 너무나 적죠. 그 사실하고 그리고 북한의 핵이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 미국에서 이제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한 것이더라고요. 3월 24일에서 3월 28일까지 그 5일 동안에 한국 사람 1000명, 19살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그리고 칼 프리드호프라는 이 사람은 우리가 그 언젠가 한번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한국 문제를 그 많이 논문 쓰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연구소의 그 용역을 조사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한국인 다수는 낮은 출산율, 북핵 위협을 중국의 경제 군사 위협보다 더 큰 위협으로 본다. 예, 낮은 출산율, 이거 우리 뭐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정말로 위험한 위협으로 보는 게 북핵 위협이죠. 예,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 올바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북핵 위협을 우리 정부는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 국민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좋느냐 나쁘냐 했는데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 다음에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을 거의 뭐 주적처럼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일본보다도 오히려 중국을 더 싫어하는 거로 미국에서 의뢰한 그 여론조사 결과에 나왔다. 59% 한국 국민들이 중국은 라이벌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라이벌이 잘 사는 것은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압도적 다수가 중국을 파트너이기보다는 경제 및 안보상의 위협으로 본다. 경제적 위협이라고도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중국이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거는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겁니다. 중국이 배를 많이 만드는 것도 위협이 되는 겁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그냥 뭐 말한 것처럼 중국과 한국은 경제 공동체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컴피티터,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퍼센트를 보면은 이제 이 키 파인딩 해가지고 시카고 카운슬 온 글로벌 어페어에서 이제 발견한 그 1, 2, 3, 4 갖고 나오는데, 첫 번째가 한국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마음에 드는 순서대로 제일 마음에 드는 나라를 10이라고 쓰고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나라를 0이라고 쓰라. 그러니까 점수가 낮을수록 싫다는 얘기인데, 지금 점수가 제일 낮은 나라가 북한 2.8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북한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이 3.1, 일본이 3.2.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보다 차라리 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정부의 외교 정책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하고 다른가 하는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미국이 6.0,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다는 얘기입니다. 2019년에 중국은 4.8이었는데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정책을 몇 년 동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1로 쭉 내려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발견한 사실은 중국이 세계 패권국이 될 것이라고 봅니까? 그랬더니 우리 국민들의 60%가 그렇다라고 대답했고, 28%는 아시아 패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단지 8%만이, 우리 국민 1000명 중에서 겨우 한 80명 정도만이 중국은 미국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의도를 선하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미국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뭐 90% 이상이 된다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그 세 번째,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했는데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협이다가 83%, 그리고 중국은 경제적으로 위협이다가 60%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파트너이다가 37%. 아마도 뭐 중국 가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파트너라고 이제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은 안보 협력국이다가 12%. 우리 국민의 83%가 중국을 위협이라고 보는데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발견된 사실은 한국의 낮은 출산율이 치명적 위협이다 81%, 기후변화가 치명적 위협이다 76%, 북한의 핵개발이 치명적 위협이다 62%, 중국의 군사력은 한국이 당면한 치명적인 위협이다. 거기에 53%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력은 한국이 당면한 치명적인 위협이다 51%.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국제적인 안보 문제는 북한 핵하고 중국의 군사력,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은 한국 국민들한테 경종을 울리지는 않고 있다라고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국민의 88%가 미국과 중국이 라이벌 관계에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한국한테 큰 위협이야라고 대답한 사람은 49%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좀 더 알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발견된 사실은 한국 사람 중에서 74%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이 이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84%의 한국인이 이 지역에 있는 미군은 더 증강되든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84%의 한국 국민이 미군이 여기 있어야 되고 지금만큼 그리고 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더 있어야 된다가 15%가 나왔답니다. 그리고 현재 수준이 68%. 요거 합치면은 83인데 84로 보고 한 거는 그 밑에 이제 소수점 이하 숫자를 합치다 보니까 이제 84가 됐는데 84%의 한국 국민이 아시아 주둔 미군, 주한미군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주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올바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파트너가 아니다라고 정확히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나라 정부 정책은 중국하고 잘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식으로 자꾸 나가고 있는 그런 참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인콘시스턴트한 겁니다.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한국 정부가 우리 국민의 의식 정도만큼 중국에 대한 의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얘기도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 이 정도에서 마치고 중국과 미국이 대만을 둘러싸고 벌리는 전쟁 가능성 이런 것들을 그 두 번째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